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르구나, 독특한 문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하노이 한의회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는 베트남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네, 전쟁이 적과 싸우는 것처럼. 실제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은 천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빼고는 베트남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정말 좀 치열하게 이 코로나19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적과 싸우는 것처럼 했다는 얘기를 보고서는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시아나 비행기 들어오다가 회항한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게 마치 전쟁에 적이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막았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원래는 되게 외교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되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되게 한국에서는 문제였는데 굉장히 좀 그거를 샀잖아요. 네, 외교적 결례다 이런 말도 많았고. 네. 그쵸.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해가 안 거죠. 되는 얘기인데 베트남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전체적으로 다 차단시켜놓고 아직도 한국에서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두 얼굴의 베트남이라는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작가님이 심상준 김영신 박사님, 원장님. 네, 김영신 지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화동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화동이라는 게 뭐냐면 화합할 화, 그리고 같을 동자로 화합해서 일치가 된다라는 뜻인데, 개인의 이권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만 또 다시 화해함으로써 공동성을 유지하는 것을 베트남인의 화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네. 치열하게 싸웠는데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우리 회사도 그렇고 메이드도 아마 그런 적 많으실 거예요. 관두고 안 좋게 나갔어요. 근데 1, 2년 후에 다시 연락이 와요. 다시 일할 수 있는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나쁘게 나간 회사에 다시 연락한다는 게 맞아.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고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또 전쟁 역사 이런 거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감정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한테. 우리 전쟁 때 뭐 그래서 미안해. 뭐 한국군인이 또 도와주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전쟁할 때. 그러면 베트남 사람과 싸운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싫다고. 그냥 우린 다 잊어버렸고 지금은 이제 다 좋은 친구라고. 그래서 프랑스랑 지금 관계 너무 좋잖아요. 프랑스 식민지를 그렇게 겪었는데도 프랑스 문화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지금은 관계가 너무 좋아요. 이 책을 보면은 나오는데 전쟁에서도 적군이니까 굉장히 진짜 원수잖아요. 원수가 떠나갈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식량을 챙겨주고 기념품도 선물하고 그렇게 보낸대요. 원래 전쟁에서 싸우고 진 나라가 나갈 때 등에다 칼을 꽂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베트남 사람들 좋게 다 나가게 하고 또 금방 화해를 한다고 해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잘 지냈던 우리나라잖아요. 네. 대한민국.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이후로 나 몰라라 하고 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람들의 화동성을 이해하면 이 사람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내일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그렇죠. 듯이 하지 않을까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을 택했냐, 너네는 그 일본 편이냐 이런 식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거 편이 아니에요. 그냥 전혀. 양다리든 문어발이든 어느 나라 몇 개국을 뭐 하던 상관이 없는 나라거든요. 여기서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직원들이 저희는 지금 하노이에 살고 있잖아요. 이 하노이 시내가 다 너무 위험한 지역인 그쵸.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향에 그렇게 가려고 해요. 일 그만두고. 근데 고향에 가도 2주 격리래요. 하노이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 네.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막 계속 고향에서 엄마가 좀 돈 벌고 경제 활동하는 게 그렇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른 고향에 내려와서 쉬어라. 그런 전화들을 계속 한다고. 하노이 자체가 완전 위험 네. 지역으로 분류돼서 너무 네. 걱정하니까. 저희 직원도 엄마가 하노이 못 가게 해서 지금 네. 때때 올라가는 거 얼마 전에 출근했어요. 이제. 아, 이제 왔어요? 네, 한 이제 2주 됐나? 한 아. 2주 전에 출근했어요. 네. 그런 지원도 많았고 또 메이트들이 한국집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때 많이 그만 그만뒀잖아요. 많이 뒀대요. 맞아요. 예. 우리 아줌마는 일을 하긴 하는데 안 그만두고 하긴 하는데 되게 약간 찝찝한 듯이 내가 너가 밖에서 누굴 어떻게 만나고 왔는지 어떻게 하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 발생한 곳이 빈푸기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빈푸기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통역이랑 같이 빈푸기에서 미팅을 하고 돌아왔는데 신고를 당했어요. 저희 통역이. 통역이. 네, 그 아. 이웃 주민이 이 친구 지금 빈푹 갔다 왔다 신고를 해가지고 2주 격리됐어요. 첫 발생지가 빈푹이었으니까 그때 막 빈푹 다녀오고 출장 다녀오고 그쪽 주변만 갔다 오더라도 격리시키고 그 지역 마을도 봉쇄시켰었잖아요. 네. 그때 신고당해가지고 격리됐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 신고 되게 잘해요. 맞아요. 저희도 2월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신고했는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느냐.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누가 누군가가 신고한 거지. 보고 신고한 거죠. 네. 느끼는 게 여자들이 굉장히 정말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산다고 해야 되나요? 경제력도 굉장히 좋고요. 강해요 베트남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건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여자가 하지? 근데 오히려 남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는 네. 경우도 있는데 여자들은 하루 종일 그 무거운 거를 그렇게 이런 베트남 사람들을 보고 두 얼굴의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여자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전쟁 때도 그 좀 전쟁을 이끈 여자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되게 능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대요. 네네네. 전쟁에 총 들고 이렇게 투입되기도 하고 한다면서요. 뒷머리 여자들이. 군대였대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제가 일을 안 할 때 어떤 베트남 분께서 너는 왜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왜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여자가 집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국 분들은 집에서 육아하시고 그냥 이제 네. 아이들 케어하고 살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픈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기는 남자들은 보면 길거리에 항상 보죠. 이렇게 대나무 담배에 항상 그 길거리 목욕탕 의자에 남자들은 해바라기씩 앉아가지고 까고 자기 음료수 장기도 마시고. 음료수 짜 마시고 좀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휘바람 불지. 한국 사람 지나간다고 농담 툭툭 던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 좀 베트남 남자들은 처음 왔을 때 너무 싫었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이제 이 나라 문화고 남자분들은 주로 이제 그렇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강한 여성이다.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네. 저는 그 땀꽃 있잖아요. 거기 네네네. 배 노젓는 네네네. 분들 다 여자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몇 시간씩 계속 노져서 하는데 타고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좀 나이도 있으시고 네. 또 베트남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베트남은 택시 타면 아저씨들이 꼭 항상 하는 질문 있잖아요. 몇 살이야? 결혼했어? 애는 몇 명이야? 온지 몇 베트남 년 온지 됐어? 얼마나 됐냐. 항상 똑같은 질문 하시잖아요. 베트남 온 지 몇 년 됐냐는 맨날 물어봐요. 그리고 항상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만나면 외국인이 이렇게 베트남에서 있는 게 신기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참 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인데 프라이버시니까. 여기는 관심이라면서요, 이게. 뭐 호기심이 많다고 해야 호기심이 되나? 많은. 네. 왜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의식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뭐 신뢰가 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으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 안에
베트남 사람들의 개방성에 대한 그리고 성에 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도 우리보다 오히려 더 서구화된 그런 것들을 책에서 좀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네, 성문화. 얘기를 나눠볼까? 기대해주세요. 미지? 예.